며느리, 내가 이 아이를 맡아 키우려고 해. 내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안녕하세요. 저 아이 엄마입니다. 선생님, 사실은 제가 해외로 가야 해요. 치료를 받아야 해서 암이에요. 싫어요. 엄마랑 같이 갈래요. 끝까지 들으시면 예상치 못한 반전과 가슴 뭉클한 감동이 기다리고 있으니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이제 평온했던 끝자락에서 시작되는 김정숙 씨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오늘도 방과 후 교실에서 아이들과 함께 종이접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시간이 참 좋아요. 아이들의 맑은 눈동자를 보고 있으면 제 마음도 따라서 맑아지는 것 같거든요. 선생님, 이거 봐요. 학이 완성됐어요. 7살 민지가 종이학을 자랑스럽게 들어 보이자 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우리 민지가 정말 잘 만들었네요. 학이 날아갈 것 같아요. 창밖으로 늦가을 햇살이 부드럽게 들어왔습니다. 문득 제 인생도 저 햇살처럼 조용히 저물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65년이라는 세월, 그중 40년을 한 남자의 아내로, 한 집안의 며느리로 살아왔습니다. 때로는 제가 정말 김정숙인지 아니면 그저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며느리인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시장에 들렀습니다. 시어머님이 좋아하시는 갈치를 사고 남편이 즐겨 먹는 된장찌개 재료들을 장바구니에 담았죠.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언덕길을 오르며 깊은 한숨이 나왔습니다. 이 언덕길을 몇 번이나 오르내렸을까요? 처음 시집왔을 때는 25살의 새댁이었는데 이제는 65살의 할머니가 되었네요. 집에 들어서니 거실에서 텔레비전 소리가 크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고 뉴스를 보고 있었죠. 한때는 학교에서 존경받던 교장 선생님이었지만 퇴직 후에는 말수가 부쩍 줄어들었습니다. 왔어요? 제가 인사를 건넸지만 남편은 고개만 살짝 끄덕일 뿐이었어요. 저는 이미 익숙해졌습니다. 남편과의 대화가 하루에 10마디를 넘지 않은 지도 오래되었으니까요. 부엌으로 향하려는데 안방에서 시어머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며느리 왔소? 네, 어머님. 지금 저녁 준비하겠습니다. 갈치는 비늘 잘 긁어서 해. 지난번엔 비늘이 남아있더라고. 85세의 시어머님은 여전히 정정하셨고 저에 대한 잔소리도 끊이지 않으셨죠. 저는 묵묵히 고개를 숙이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사실 지난번에도 비늘은 깨끗이 제거했지만 굳이 변명하지 않았어요. 40년 동안 배운 것이 있다면 때로는 침묵이 최선의 대답이라는 거였죠. 갈치를 손질하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언제부터 제가 이렇게 말이 없어졌을까요? 결혼 전에는 수다스럽고 밝은 성격이었는데 말이에요. 친구들은 저를 수다쟁이 정숙이라고 불렀었죠. 하지만 이 집에 들어온 후로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제 의견이나 생각은 중요하지 않았고 그저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삶이었으니까요. 저녁 식탁은 늘 그렇듯 조용했습니다. 숟가락 소리와 젓가락 소리만이 식탁을 맴돌았죠. 저는 밥을 먹으며 가족들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시어머님은 까다롭게 반찬을 골라 드셨고 남편은 텔레비전을 보며 기계적으로 숟가락질을 했어요. 찌개가 싱겁네. 남편이 숟가락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일어나 소금을 가져왔죠. 시어머님은 갈치를 한 점 집어먹으며 혀를 차셨습니다. 내가 뭘 했어? 비늘이 또 남았잖아.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반박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 나이에 무엇을 위해 싸운단 말입니까? 그저 참고 견디는 것, 그것이 제가 선택한 삶의 방식이었죠. 설거지를 마치고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작은 방이지만 이곳만큼은 오롯이 제 공간이에요. 책상 위에는 아이들이 만들어준 종이꽃과 편지들이 가득했습니다. 하나하나 쓰다듬으며 미소가 지어졌어요.
적어도 교실에서만큼은 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으니까요. 창밖으로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일기장을 꺼내 들었죠. 오늘도 별다른 일 없이 하루가 지나갔다고 적으려다가 펜을 멈췄습니다. 대신 이렇게 적었어요. 내 인생에 정답은 없었다. 그냥 참고 견디는 게 답이었다. 하지만 가끔은 궁금하다. 만약 다른 선택을 했다면 지금과는 다른 삶을 살고 있을까? 아니, 이런 생각도 사치인지 모른다. 65년을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무엇을 바란단 말인가? 일기장을 덮고 불을 껐습니다.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반복될 거예요. 그리고 저는 또다시 묵묵히 그 하루를 살아갈 겁니다. 그것이 제게 주어진 삶이라고 믿으며 말이죠. 어쩌면 이렇게 살다가 조용히 생을 마감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지 모릅니다. 파도 없는 잔잔한 호수처럼 그렇게 고요히 살아가는 것도 하나의 삶이니까요. 그날 밤은 유독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시계는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죠. 옆에서 남편의 코 고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왔습니다. 저는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왔어요. 물 한 잔을 마시려고 부엌으로 가던 중 소파 위에 놓인 남편의 휴대폰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화면에 메시지 알림이 떠 있었어요. 새벽 이 시간에 누가 메시지를 보냈을까 싶어 무심코 들여다봤죠. 그런데 발신자 이름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서영이라는 이름이었어요. 보고 싶어요. 오늘도 못 만나서 아쉬웠어요. 저도 모르게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비밀번호는 남편의 생일이었죠. 40년을 함께 살았으니 그 정도는 알고 있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메시지함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곳에서 제 인생의 가장 큰 충격을 받았죠. 수백 개의 메시지들, 그리고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젊은 여자와 남편이 함께 찍은 사진들, 애정이 담뿍 담긴 메시지들. 가장 오래된 메시지를 찾아 올라가 보니 10년 전부터였습니다. 10년. 제가 시어머님 병간호로 정신없이 지내던 그때부터 남편은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아기는 잘 지내고 있어요. 당신 닮아서 똑똑해요. 아기라니. 설마 그 여자와 남편 사이에 아이까지 있단 말입니까? 저는 휴대폰을 놓고 주저앉았습니다. 40년의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제가 믿고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거짓이었다는 생각에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지만 평소처럼 아침상을 차렸어요. 시어머님과 남편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저는 그들을 바라보며 결심했죠. 더 이상은 참지 않겠다고. 이혼합시다. 제 입에서 나온 말에 저도 놀랐습니다. 하지만 이미 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었죠. 시어머님이 숟가락을 탁 내려놓으셨습니다. 뭐라고? 네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이혼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어머님. 남편은 제 얼굴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놀란 표정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안도하는 것 같은 기다렸다는 듯한 표정이었죠. 그래. 이제야 말하네. 그렇게 해. 남편의 대답은 너무나 담담했습니다. 마치 오늘 저녁 메뉴를 정하는 것처럼 가벼웠죠. 시어머님이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뭐야? 만철아, 네가 지금 제정신이야? 이 나이에 무슨 이혼이야? 어머니, 정수기가 원한다면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저도 사실 생각이 있었어요. 생각이 있었다니. 그 말에 저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10년 동안 다른 여자를 만나고 아이까지 낳아놓고서는 생각이 있었다는 말로 끝내려는 거군요. 당신 서영 씨와 몇 년이나 만났어요? 제 질문에 남편의 얼굴이 처음으로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내 체념한 듯 대답했죠. 알고 있었군요. 10년 됐습니다. 아이도 있다면서요. 이번엔 시어머님도 놀라신 표정이었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숙였어요. 네. 5살 된 아들이 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원한 기분마저 들었어요.
40년 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 같았죠. 저는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서류 준비해 주세요. 빨리 끝냅시다. 정숙 씨, 위자료도 재산 분할도 필요 없어요. 그냥 깨끗이 헤어지고 싶습니다. 시어머님이 저를 붙잡으려 했지만 저는 뿌리쳤습니다. 더 이상 이 집에서 며느리 노릇을 할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방으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고 밖으로 나왔어요. 현관문을 열고 나서려는데 남편이 뒤따라 나왔습니다. 정숙 씨, 미안합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는 말이 무슨 소용이에요. 당신은 당신 인생을 살았고 저도 이제 제 인생을 살겠습니다. 집을 나와 걸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65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제 자신을 위한 선택을 했다는 것을. 물론 앞으로의 삶이 쉽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거짓 속에서 사는 것보다는 나을 거라고 믿었어요. 방과 후 교실에 도착했을 때 아이들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오늘따라 아이들의 미소가 더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수업을 하며 저는 잠시 모든 것을 잊을 수 있었죠. 그런데 수업이 끝날 무렵 교실 문이 열리며 낯선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젊은 여자였어요. 30 중반쯤으로 보였죠. 그리고 그녀의 손을 잡고 있는 어린 남자아이. 순간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 여자가 바로 서영이라는 것을. 안녕하세요. 김정숙 선생님이신가요? 네, 그런데 저 잠시 말씀 나눌 수 있을까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요. 아이들이 모두 돌아간 후 저는 그녀와 마주 앉았습니다. 아이는 교실 한쪽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죠. 가까이서 본 서영은 생각보다 수수한 인상이었어요. 그리고 어딘가 낯익은 느낌도 들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나요? 먼저 사과드리고 싶어서 왔어요. 제가 선생님 가정을 파괴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서영이라는 여자의 사과를 듣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분노해야 할지, 울어야 할지, 아니면 그냥 일어나 가버려야 할지. 하지만 이상하게도 저는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선생님, 저도 죄송한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부탁이요? 제가 되묻자 서영은 놀고 있는 아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훈이, 제 아들이에요. 이만철 선생님의 아들이기도 하고요. 저는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자세히 보니 정말 남편을 닮았더군요. 특히 눈매가 꼭 빼닮았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제가 그토록 원했지만 가질 수 없었던 아이를 다른 여자는 너무나 쉽게 가졌다는 사실이 말이죠. 그래서요? 제게 무엇을 부탁하고 싶으신가요? 제가 사정이 생겨서 한동안 아이를 맡길 곳이 필요해요. 염치 없지만 혹시 선생님께서 뭐라고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남편의 불륜 상대가 와서는 그 사이에서 낳은 아이를 제게 맡기고 싶다니. 이보다 더 황당한 일이 있을까요? 미쳤어요? 지금 저한테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저도 정말 급한 사정이. 그때 놀던 아이가 우리 쪽으로 뛰어왔습니다. 그리고는 서영의 품에 안기며 말했죠. 엄마, 배고파요. 그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가 서영을 부르는 모습이, 그 목소리가 왜 이렇게 익숙할까요? 마치 오래전에 잃어버린 무언가를 다시 만난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지훈아,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이모랑 얘기 좀 하고. 이모라니. 서영은 아이에게 저를 이모라고 소개했습니다. 아이는 저를 올려다보며 방긋 웃었어요. 그 해맑은 미소에 저도 모르게 마음이 흔들렸죠. 바로 그때 교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시어머님이 헐레벌떡 들어오셨어요. 그리고는 서영과 아이를 보자마자 굳어버리셨죠. 어머니. 서영이 일어서며 인사를 했습니다. 시어머님은 잠시 말을 잃으셨다가 이내 저를 돌아보며 말씀하셨어요. 며느리, 이게 무슨 일이야? 저도 방금 만났어요, 어머님. 시어머님은 한참을 서영과 아이를 번갈아 보시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그리고는 의외의 말씀을 하셨죠. 집으로 가자. 여기서 이런 얘기할 게 아니야. 그렇게 저희는 모두 함께 집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내내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아이만 신기한 듯 창밖을 구경하고 있었죠. 집에 도착하자 남편도 거실에 나와 있었습니다. 서영과 아이를 보자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서영아, 왜? 죄송해요. 하지만 정말 급한 일이 생겨서 시어머님이 모두를 거실에 앉히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들 앉아. 이제는 모든 걸 털어놓고 얘기해야 할 때야. 그리고 시어머님은 저를 보며 뜻밖의 말씀을 하셨어요. 며느리, 내가 이 아이를 맡아 키우려고 해. 하지만 나도 이제 나이가 많아서 내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 아이는 죄가 없잖아. 우리 집안의 피가 흐르는 아이야. 버릴 수는 없지. 저는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평생 저를 구박하시던 시어머님이 이제 와서는 남편의 불륜으로 낳은 아이를 함께 키우자고 하시다니요. 어머님, 저는 이미 이혼하기로 했어요. 더 이상 이 집 며느리가 아닙니다. 그래도 정수가 내가 아니면 누가 이 아이를 제대로 키우겠니? 그때 서영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사실은 제가 해외로 가야 해요. 치료를 받아야 해서. 암이에요. 제발 지훈이만 좀 부탁드려요. 암이라는 말에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저도 당황스러웠어요. 이 여자를 미워해야 하는데 동정심이 드는 제 자신이 싫었죠. 하지만 동시에 아이를 바라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른들의 잘못으로 상처받을 아이가 불쌍했어요. 엄마, 우리 어디 가요? 지훈이가 서영에게 물었습니다. 서영은 아이를 꼭 안으며 눈물을 흘렸죠. 지훈아, 엄마가 잠시 멀리 가야 해. 그동안 여기 할머니 집에서 지내야 해. 싫어요. 엄마랑 같이 갈래요. 아이의 울음소리에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문득 어린 시절이 떠올랐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고아원에 남겨졌던 제 모습이 겹쳐 보였죠. 그때의 외로움과 두려움을 저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님이 아이에게 다가가 머리를 쓰다듬으셨습니다. 지훈아, 할머니랑 있으면 재밌을 거야. 맛있는 것도 많이 해줄게. 신기하게도 평소에는 그렇게 차가우셨던 시어머님이 아이에게는 한없이 다정하셨어요. 손자라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죄책감 때문일까요? 남편은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도 하지 않았죠. 비겁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자신이 저지른 일인데 끝까지 책임지려 하지 않는 모습이 한심했습니다. 선생님, 한 달만. 아니, 2주만이라도 부탁드려요. 제발이요. 서영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는 황급히 그녀를 일으켜 세웠어요. 일어나세요. 이러지 마세요. 그럼 도와주실 건가요? 저는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울다 지쳐 엄마 품에서 스르르 잠들어가는 아이. 그 모습이 너무나 평화로워 보였어요. 이 아이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어른들의 잘못된 선택으로 태어났을 뿐인데. 일단 생각해 볼게요. 하지만 약속은 못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서영은 계속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어머님도 저를 애타게 바라보셨죠. 참 아이러니했어요. 평생 남이었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는 저에게 이렇게 간절히 부탁을 하다니. 저녁이 되어 서영이 아이를 데리고 떠났습니다. 떠나기 전 서영은 제게 쪽지를 하나 건넸어요. 혹시 마음이 바뀌시면 연락 주세요. 그리고 이상하게 들리실지 모르지만 선생님을 뵈니까 왠지 낯설지가 않아요. 어디선가 뵌 것 같은. 그 말을 끝으로 서영은 아이를 안고 떠났습니다. 저는 쪽지를 펼쳐보지 않고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리고 빈 교실에 혼자 남아 한참을 생각했죠. 왜 저 여자가 낯설지 않을까? 왜 저 아이를 보면 가슴이 아플까? 병원에서 돌아온 저는 집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습니다. 이제 이곳은 제 집이 아닌데 들어가야 할 이유가 있었죠.
지훈이를 맡기로 약속했으니까요. 문을 열고 들어서니 거실에 남편과 시어머님이 앉아 계셨습니다. 왔니? 시어머님이 먼저 말씀하셨어요. 평소와 달리 부드러운 목소리였죠. 남편은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어머님, 그리고 만철 씨, 할 얘기가 있어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서영이가, 아니, 박서영이 제 동생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잃어버린 동생 수진이었어요. 폭탄 선언 같은 제 말에 시어머님은 입을 벌렸고 남편은 처음으로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충격과 죄책감이 뒤섞인 표정이었죠. 뭐라고? 그게 무슨... 32년 전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고아원에 갔다가 헤어진 동생이에요. 고모가 미국으로 데려가서 입양시켰다고 들었는데 그 아이가 박서영이 되어 한국에 돌아온 거였어요. 시어머님이 손으로 입을 가리며 중얼거리셨습니다. 그럼 그 여자가 내 동생이고 지훈이는 제 조카예요. 그리고 동시에 제 남편의 아들이기도 하죠. 침묵이 흘렀습니다. 누구도 쉽게 입을 열지 못했어요. 그때 시어머님이 갑자기 일어나 제 앞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제 손을 잡으셨죠. 정수가 내가 기억한다. 내 어머니 말이야. 네. 35년 전쯤이었을 거야. 우리 집에 파출부로 오셨던 김씨 아주머니. 딸 둘을 데리고 왔었지. 큰애가 초등학생이었고 작은애는 걸음마도 제대로 못하는 아기였어. 저는 놀라서 시어머님을 봤습니다. 정말 우리 어머니를 기억하고 계신 거였어요. 그 아주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셨다고 들었어. 남편도 없이 혼자 애들 키우시다가 그 후로 애들이 어떻게 됐는지는 몰랐는데 시어머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 큰애가 너였구나. 그리고 작은애가 지금 서영이라는 애였고 남편이 괴로운 듯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그럼 저는 정숙 씨 동생과 하느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만철아, 너도 몰랐잖니. 누가 알았겠어. 시어머님이 아들을 위로했지만 저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몰랐다고 해서 용서되는 건 아니에요. 결혼한 사람이 다른 여자를 만나고 아이까지 낳은 건 변하지 않는 사실이니까요. 정숙 씨, 하지만 지훈이는 제가 돌보겠어요. 제 조카니까요. 수진이가 치료받고 돌아올 때까지만요. 시어머님이 제 손을 더 꽉 잡으셨습니다. 정수가 고맙다. 정말 고맙다. 내가 그동안 얼마나 못되게 굴었는데 넌 정말 천사 같은 애야.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천사라니요. 저는 그저 제 동생과의 약속을 지키려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죄 없는 아이가 불쌍해서였죠. 다음 날 수진이 지훈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아이는 낯선 환경에 불안해하며 엄마 뒤에 숨어 있었어요. 지훈아, 이모한테 인사해. 이모가 엄마 없는 동안 지훈이 돌봐주실 거야. 지훈이는 수줍게 제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모. 그래, 지훈아. 잘 지내자. 수진은 큰 가방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지훈이 옷이랑 좋아하는 장난감들이에요. 그리고 이건 수진이 봉투를 하나 꺼냈어요. 생활비예요. 부담되실까봐. 필요 없어. 가져가. 언니, 내 조카 돌보는데 무슨 돈이 필요해. 빨리 치료받고 건강하게 돌아와. 그게 더 중요해. 수진은 울먹이며 지훈이를 꼭 안았습니다. 지훈아, 엄마 금방 올게. 알았지? 이모 말씀 잘 듣고 착하게 지내야 해. 엄마 언제 와요? 금방이야. 엄마가 아픈 거 다 낫고 오면 우리 다시 같이 살자. 이별의 순간은 늘 아픕니다. 엄마와 떨어지기 싫어하는 지훈이를 달래는데 한참이 걸렸어요. 수진이 떠나고 나서 지훈이는 한동안 울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안고 등을 토닥였어요. 괜찮아, 지훈아. 이모가 있잖아. 엄마 올 때까지 재밌게 지내자. 그때 시어머님이 나오셔서 지훈이에게 과자를 건네셨습니다. 우리 지훈이 이거 먹을래? 할머니가 맛있는 거 많이 준비했어. 신기하게도 지훈이는 시어머님을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할머니라고 부르며 잘 따랐죠. 시어머님도 지훈이에게는 한없이 다정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남편이었습니다. 그는 지훈이를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했어요. 아이가 다가가면 피했고 말을 걸어도 대답을 제대로 하지 않았죠. 죄책감 때문인지 아니면 책임감을 느끼기 싫어서인지 모르겠지만요. 아빠는 왜 나 안 좋아해요? 어느 날 지훈이가 제게 물었습니다. 순간 당황했어요. 아이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남편이 자신의 아빠라는 것을요. 지훈아, 그게 엄마가 말했어요. 아빠는 바쁜 사람이라고. 그래서 우리랑 같이 못 산다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5살 아이가 이미 너무 많은 걸 알고 있었어요. 저는 아이를 꼭 안아주었죠. 그래도 이모가 있잖아. 할머니도 계시고. 우리 모두 지훈이 사랑해. 시간이 흐르면서 지훈이는 조금씩 적응해 갔습니다. 저는 아이를 데리고 방과 후 교실에도 갔어요.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며 지훈이는 점점 밝아졌죠. 그런 지훈이를 보며 저는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평생 갖지 못했던 아이를 이런 식으로 만나게 되다니요. 어느 날 밤 지훈이가 악몽을 꾸고 울며 제 방으로 왔습니다. 이모, 무서워요. 엄마 보고 싶어요. 저는 아이를 품에 안고 토닥였어요. 괜찮아. 이모가 있어. 무서운 꿈은 다 거짓말이야. 엄마 진짜 올 거죠? 그럼 당연하지. 엄마는 지훈이를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니까 꼭 올 거야. 아이를 재우고 나서 저는 수진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훈이는 잘 있어. 걱정하지 말고 치료에만 전념해. 곧바로 답장이 왔어요. 언니, 정말 고마워요. 사랑해요. 사랑한다는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32년 만에 듣는 동생의 사랑한다는 말. 비록 우리가 이런 운명으로 다시 만났지만 그래도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았다는 게 위안이 되었어요. 지훈이와 함께 지낸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이는 이제 제게 완전히 마음을 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제 방으로 와서 이모, 일어났어요? 하고 묻는 게 일상이 되었죠. 그런 지훈이를 보며 저는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모성애라는 것을 이제야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며칠 전부터 지훈이가 이상한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모, 나는 왜 엄마랑 아빠랑 같이 안 살아요? 그건 어른들의 사정이 있어서 그래, 지훈아. 다른 친구들은 다 같이 사는데. 아이의 순수한 질문에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진실을 말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거짓말을 하기도 싫었어요. 그날도 지훈이를 데리고 방과 후 교실에 갔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그림을 그리는데 지훈이가 그린 그림을 보고 가슴이 찡했어요. 가족 그림이었는데 엄마와 자신 그리고 이모인 저까지 그려져 있었지만 아빠는 없었습니다. 지훈아, 아빠는 안 그렸어? 아빠는 잘 모르겠어요. 얼굴이 기억이 안 나요.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5살 아이에게 아버지라는 존재가 이렇게 희미하다니. 집에 돌아와서도 지훈이의 그림이 계속 떠올랐어요. 저녁을 먹고 있을 때였습니다. 남편이 드물게 지훈이에게 말을 걸었어요. 지훈아, 밥 많이 먹어야 키가 크지. 하지만 지훈이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쪽으로 더 가까이 앉았죠. 남편의 얼굴에 상처받은 표정이 스쳤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제 방으로 찾아왔습니다. 이혼 서류를 준비한 후 처음이었어요. 정숙 씨, 잠시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무슨 얘기요? 지훈이. 그 아이 때문에요. 남편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정말 못난 사람입니다. 알아요. 하지만 지훈이는 제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왜 저를 이렇게 피하는지. 당신이 먼저 피했잖아요. 아이가 다가가려고 해도 외면했고요. 그게 죄책감 때문에 그랬어요. 정숙 씨한테도 서영, 아니 수진 씨한테도 너무 죄스러워서. 저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아버지 노릇을 하고 싶으신가요? 너무 늦었어요. 알아요.
하지만 지훈이가 저를 아빠라고 불러준다면 그건 지훈이가 결정할 일이에요. 강요할 수는 없죠. 남편은 고개를 떨구고 나갔습니다. 그 뒷모습이 초라해 보였지만 동정심은 들지 않았어요. 자업자득이니까요. 다음 날 아침 뜻밖의 전화가 왔습니다. 수진이었어요. 목소리가 많이 밝아져 있었죠. 언니, 치료가 생각보다 잘 되고 있어요. 의사 선생님이 예후가 좋다고 하셨어요. 정말 다행이다, 수진아. 지훈이는 어때요? 많이 힘들어하지 않아요? 잘 지내고 있어. 걱정하지 마. 사실 지훈이가 가끔 엄마를 찾으며 울지만 그런 얘기를 해서 수진이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언니, 정말 고마워요. 언니가 아니었으면 전 어떻게 했을지. 그런 말하지 마. 우리가 남이니? 통화를 끝내고 거실로 나가니 시어머님이 지훈이와 함께 도미노를 쌓고 있었습니다. 둘이 깔깔거리며 웃는 모습이 정말 할머니와 손자 같았어요. 우리 지훈이가 할머니보다 더 잘 싸네. 할머니, 이거 봐요. 기차처럼 길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돌아보니 낯선 중년 여성이 서 있었어요. 여기가 이만철 씨 댁인가요? 네, 그런데 누구시죠? 저는 박서영의 이모입니다. 미국에서 왔어요. 순간 온 가족이 굳어버렸습니다. 수진이의 이모라니. 그 여성은 거실을 둘러보더니 지훈이를 발견하고는 다가갔어요. 지훈아, 나 알아보겠니? 이모 할머니야. 지훈이는 낯선 사람에 놀라 제 뒤로 숨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나요? 제가 묻자 그 여성은 차가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조카가 암 치료를 받는 동안 지훈이는 제가 데려가려고요. 남의 집에 폐를 끼칠 수는 없잖아요. 남의 집이라니요. 전 서영이. 아니, 수진이의 언니예요. 언니요? 무슨 소리를. 저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수진이가 제 잃어버린 동생이라는 것을, 그래서 지훈이는 제 조카라는 것을요. 이모라는 여성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지만 제가 가져온 어릴 적 사진을 보고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럼 정말 수진이 언니셨어요? 수진이가 늘 언니를 찾고 싶어 했는데. 네, 운명이 참 잔인하게도 우리를 다시 만나게 했네요. 이모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전 그것도 모르고. 하지만 수진이가 정말 언니를 많이 그리워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늘 언니 얘기를 했거든요. 수진이가요? 네. 언니가 자기를 버린 게 아니라 헤어질 수밖에 없었다고 늘 믿고 있었어요. 언젠가는 꼭 만날 거라고. 눈물이 났습니다. 수진이도 저를 잊지 않고 있었다니. 32년이라는 시간 동안 서로를 그리워하며 살았던 거예요. 지훈이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잘 돌볼게요. 수진이가 돌아올 때까지요. 이모는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났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전 안심하고 가볼게요. 수진이한테도 연락할게요. 이모가 떠나고 난 후 지훈이가 제게 물었습니다. 이모, 저 이모 할머니 따라가야 해요? 아니야. 지훈이는 이모랑 계속 있을 거야. 걱정하지 마. 정말요? 약속해요? 그럼 약속해. 지훈이는 안도한 표정으로 제게 안겼습니다. 그 작은 체온이 따뜻했어요. 그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가 제게 와준 것이 어쩌면 하늘이 준 선물일지도 모른다고. 평생 아이를 갖지 못한 저에게 이런 방식으로나마 모성을 느끼게 해준 것일지도요. 밤이 되어 일기를 쓰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아요. 평온하기만 했던 제 삶이 이렇게 뒤집힐 줄 누가 알았겠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불행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살아있다는 걸 실감하고 있었죠. 지훈이의 웃음소리, 따뜻한 체온, 그리고 수진이와의 재회. 이 모든 것이 제 삶에 새로운 의미를 주고 있었으니까요. 계절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지훈이와 함께한 지 석 달이 지났어요. 어느새 아이는 완전히 제 일상의 일부가 되었죠. 매일 아침 이모, 좋은 아침 하며 뛰어오는 지훈이를 보면 하루가 밝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평소와 다른 일이 있었어요. 아침부터 남편이 정장을 차려입고 나타난 거예요. 그것도 화려한 꽃다발을 들고 말이죠. 정숙 씨, 잠시 시간 좀 낼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이에요? 저는 경계하는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남편은 꽃다발을 내밀며 말했어요. 오늘이 우리 결혼 기념일이잖아요. 잊지 않았어요. 결혼 기념일. 맞아요. 오늘이 우리가 결혼한 지 꼭 40년이 되는 날이었죠. 하지만 이미 이혼을 결심한 마당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요? 이제 와서 이런 걸 왜 하시는 거죠? 후회하고 있어요. 정말 많이 후회해요. 당신한테 잘못한 것도, 수진 씨한테 한 일도 모든 게 제 잘못이었어요. 시어머님도 거실로 나오셨습니다. 아들의 모습을 보시고는 한숨을 쉬셨죠. 만철아, 이제 그만해라. 이미 늦었어. 어머니, 하지만 정숙이가 지훈이를 돌봐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지. 더 이상 욕심 부리지 마라. 그때 지훈이가 잠에서 깨어 거실로 나왔습니다. 남편을 보자 여전히 경계하는 눈빛이었어요. 지훈아, 아빠가 왔어. 인사해야지. 남편이 다가가려 하자 지훈이는 제 뒤로 숨었습니다. 이모, 저 아저씨 누구예요? 아저씨라는 말에 남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자신의 아들에게 아저씨라고 불리는 심정이 어떨지 조금은 이해가 갔어요. 하지만 그것도 모두 자업자득이죠. 지훈아, 이분은 제가 뭐라고 설명하려는데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누군가 찾아온 거예요. 문을 열어보니 뜻밖의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서영아, 수진이었어요. 많이 야위긴 했지만 치료를 마치고 돌아온 거였죠. 뒤에는 큰 캐리어가 있었고 손에는 선물 상자를 들고 있었어요. 엄마, 지훈이가 소리치며 수진에게 뛰어갔습니다. 수진은 아이를 꼭 안으며 울었어요. 우리 지훈이 많이 컸네. 엄마 안 보고 싶었어? 엄마 많이 보고 싶었어요. 엄마 이제 안 아파요? 응, 이제 다 나았어. 우리 지훈이랑 계속 같이 있을 거야. 감동적인 재회였지만 동시에 제 마음 한구석이 텅 비는 것 같았어요. 석 달 동안 제 아이처럼 돌봤던 지훈이가 이제 떠난다는 생각에 말이죠. 수진이 일어서서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는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언니, 정말 감사해요. 어떻게 이 은혜를 갚아야 할지. 은혜는 무슨, 우리가 남이니? 그때 수진이 남편을 발견했습니다.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남편도 수진을 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죠. 선생님, 서영 씨, 아니 수진 씨, 잘 치료받고 오셨나요? 네, 덕분에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시어머님이 나서셨어요. 다들 서 있지 말고 앉아. 할 얘기도 많을 텐데. 모두가 거실에 앉았습니다. 마치 이상한 가족회의 같았어요. 불륜으로 만난 남편과 제 동생,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 그리고 저와 시어머니까지.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 씨,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모든 게 제 잘못이에요. 아니에요. 저도 알면서, 결혼하신 분인 줄 알면서도. 그만해요, 둘 다. 제가 끼어들었습니다. 이미 지난 일이고 되돌릴 수도 없어요. 중요한 건 앞으로예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언니, 정말 이혼하실 거예요? 이미 서류는 준비됐어요. 도장만 찍으면 돼요. 남편이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정숙 씨, 한 번만 다시 생각해 주면 안 될까요? 제가 정말 잘할게요.
지훈이도 있고, 지훈이를 이용하지 마세요. 그 아이는 당신과 수진이 사이의 아이예요. 저와는 상관없어요. 사실 상관없다는 말은 거짓이었어요. 이미 지훈이는 제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상황을 용서할 수는 없었습니다. 시어머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만철아, 이제 정말 놓아줘라. 정숙이는 충분히 참고 살았어. 이제는 자기 인생을 살 자격이 있어. 어머니, 그리고 수진아, 너도 지훈이 잘 키워.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해.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제게 말했어요. 언니, 하나만 부탁해도 될까요? 뭔데? 가끔 지훈이 보러 와주실 수 있어요? 지훈이가 언니를 정말 좋아해요. 저한테도 이모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지훈이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모, 우리 집에 놀러 올 거죠? 지훈이가 이모 보고 싶으면 어떡해요? 그 순진한 눈망울을 보니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 가끔 놀러 갈게. 지훈이가 이모 보고 싶을 때 남편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시도했습니다. 정숙 씨, 우리 다시 시작할 수는 없을까요? 지훈이도 우리와 함께 키우고. 만철 씨,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사람 마음을 2번 죽였어요. 나도 수진이도. 그리고 지훈이까지 상처받게 했죠. 이제는 각자의 길을 가야 해요. 그게 모두를 위한 최선이에요. 남편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떨구고 있을 뿐이었죠. 수진이 지훈이를 데리고 일어났습니다. 저희는 이만 가볼게요. 언니, 정말 감사했어요. 그리고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수진아. 우리는 포옹했습니다. 32년의 세월을 뛰어넘은 자매의 포옹이었죠. 비록 아픈 인연으로 다시 만났지만 그래도 서로를 다시 찾았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어요. 지훈이가 떠나는 모습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아이는 제게 큰 선물이었어요. 비어있던 제 마음을 채워준 따뜻한 존재였으니까요. 남편은 결국 빈손으로 돌아갔습니다. 시어머님은 저를 보며 말씀하셨어요. 정수가 그동안 정말 고마웠다. 이제는 내 인생을 살아라. 더 이상 이 집에 얽매이지 마. 어머님, 나도 이제 깨달았어. 며느리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인간으로 널 대했어야 했는데. 미안하다. 처음으로 진심 어린 시어머님의 사과를 들었습니다. 40년 만에 말이죠. 늦었지만 그래도 위로가 되었어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던 날 저는 이상하게도 홀가분했습니다. 40년의 결혼 생활이 단 몇 초의 도장 찍기로 끝났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오히려 이제야 진짜 제 인생이 시작되는 것 같았죠. 법원을 나와 걷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수진이었어요. 언니, 오늘 시간 있어요? 지훈이가 이모 보고 싶다고 계속 그래서요. 그래, 그럼 내가 갈게. 수진의 작은 아파트에 도착하니 지훈이가 현관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모 왔다? 아이가 제게 뛰어와 안겼어요. 그 따뜻한 온기에 마음이 녹는 것 같았죠. 우리 지훈이, 이모 많이 보고 싶었어? 네. 엄마가 이모는 이제 우리 진짜 가족이래요. 진짜 가족.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혈연으로만 이어진 가족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 진짜 가족 말이에요. 수진이 차를 내오며 말했습니다. 언니, 사실 드릴 말씀이 있어요. 뭔데? 카페를 열려고 해요. 작은 북카페요. 지훈이 키우면서 할 수 있는 일을 찾다가. 좋은 생각이네. 도움이 필요하면 말해. 수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사실 언니가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언니가 아이들 가르치시잖아요.
북카페에서 아이들 독서 프로그램도 운영하면 어떨까 해서요. 저는 놀라서 수진을 봤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에요. 수진의 말이 맞았습니다. 과거에 얽매여 있을 필요는 없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같이 해보자. 그로부터 2달 후, 우리의 작은 북카페가 문을 열었습니다. 함께 일하자는 제안이라니. 복잡한 관계로 얽힌 우리가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수진아, 우리가 괜찮을까? 언니, 우리는 가족이에요. 32년을 떨어져 있었지만 이제 다시 만났잖아요. 다시 봄이라는 이름이었어요. 우리 자매의 인생에 다시 찾아온 봄이라는 의미였죠. 개업식 날 뜻밖의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시어머님이 화분을 들고 오셨어요. 축하한다, 정수가. 그리고 수진아. 어머님 와주셔서 감사해요. 시어머님은 따뜻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어머님이라고 부르지 마. 그냥 할머니라고 해. 지훈이처럼. 그 말에 우리 모두 웃었습니다. 정말 많은 것이 변했어요. 차갑기만 했던 시어머님이 이제는 따뜻한 할머니가 되셨으니까요. 방과 후 교실 아이들도 찾아왔습니다. 민지가 직접 만든 카드를 건네며 말했어요. 선생님 축하해요. 이제 여기서도 우리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매주 토요일에 여기서 독서 모임 할 거야. 아이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북카페는 금세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죠. 저녁 무렵 남편이 찾아왔습니다. 아니, 이제는 전 남편이라고 해야겠네요. 그는 조심스럽게 카페 안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좋은 곳이네요. 축하합니다.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강요하지 마세요. 그때 지훈이가 뛰어와 제 옆에 섰습니다. 남편을 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고마워요. 커피 한 잔 하실래요? 우리는 처음으로 편하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부부가 아닌 그저 오래 알고 지낸 사람들처럼요. 정숙 씨, 행복해 보여서 다행이에요. 이제야 제 삶을 찾은 것 같아요. 미안해요. 정말로. 당신의 인생을 낭비하게 해서. 낭비는 아니었어요. 덕분에 수진이도 다시 만났고 지훈이라는 선물도 받았으니까요. 남편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지훈이 여전히 절 아빠라고 부르지 않네요. 지훈아, 이모가 만든 커피는 정말 맛있구나. 아저씨, 커피 맛있어요? 아직도 아저씨라고 부르는 지훈이었지만 적어도 말은 걸어주니 그것만으로도 진전이었죠. 남편은 고마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독서 모임을 마치고 정리를 하는데 지훈이가 제게 왔습니다. 응, 맛있어. 시간이 흘러 어느덧 북카페는 동네 명소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이곳에서 책을 읽고 어른들은 커피를 마시며 담소를 나눴죠. 수진과 저는 진짜 가족처럼 서로를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이모, 저 학교에서 가족 그림 그렸어요. 그래, 보여줄래? 지훈이가 꺼낸 그림을 보고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거기에는 엄마인 수진, 할머니, 저, 그리고 한쪽 구석에 작게 아빠도 그려져 있었어요. 이모도 우리 가족이에요. 그리고 아빠도 조금만 가족이에요. 조금만 가족. 아이다운 표현이었지만 그 말 속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죠.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받아들이려는 아이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일기장을 펼쳐 오늘을 기록합니다. 상처는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 하지만 사랑은 천천히 피어난다. 수진과 나는 아픈 과거를 딛고 새로운 가족이 되었다. 지훈이는 우리를 이어주는 다리가 되어 주었고,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다. 혈연이 아닌 마음으로 이어진 가족. 창밖을 보니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새싹이 돋아날 것을 알리는 단비였죠. 저도 이제 새로운 삶의 싹을 틔웠습니다. 65년 만에 찾은 진짜 제 삶이에요. 수진이 제 어깨에 기대며 말했습니다. 언니, 우리 정말 잘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어. 지훈이가 우리 사이로 파고 들어왔습니다. 세 사람이 나란히 앉아 빗소리를 들었어요.
평화로운 오후였습니다. 누군가는 이 모든 게 잘못된 인연이라고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알아요. 때로는 잘못된 길에서도 올바른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그 증거였으니까요. 나는 이제야 진짜 내 삶을 시작했다. 제 입에서 나온 말이 북카페에 조용히 울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더 이상 한탄이 아닌 희망의 선언이었습니다.